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부터 아프리카와 중동 등 4개국을 순방하며 7박 10일간의 외교전에 들어갑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중동 아프리카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향후 5년 동안 6만 명을 국내에서 고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125조 2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가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인사가 현실화한다면 검찰 내부에는 적잖은 파장이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부터 초겨울 날씨로 급변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 월요일 뉴스세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을 초청해 한미 관세 안보 분야 합의를 둘러싼 후속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서 방어를 아주 잘한 것 같다고 자평하면서 기업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미가 관세 안보 분야 협상을 최종적으로 매듭지은 지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후속 논의에 들어간 겁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이번 협상처럼 호흡을 맞춰 공동 대응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감사를 표하며 협상의 후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협상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성과라면 성과, 방어를 아주 잘 해낸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 타결로 저희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관세는 전 세계에 똑같이 부과되는 만큼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정부와 대미 투자를 잘 협의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뭐 등수가 바뀌는 건 아니다. 어려운 건 다 똑같이 어렵고 쉬우면 다 똑같이 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변화된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또 그걸 기회로 만들면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철폐에 관한 의견을 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힘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 강화로 국내 투자가 위축되지 않게 조치해달라는 요청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바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4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UAE와 이집트, 남아공과 튀르키예를 차례로 찾아 각국과의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 투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125조 2천억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나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산업 투자 축소를 우려한 데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가 축소될 걱정을 하셨는데 일부에선 우려가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또 청년의 좋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상생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 균형 발전 말씀을 주셨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AI 인프라가 최근에 보면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속도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빠른 속도로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 2천억 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 투자했던 89조 1천억 원과 비교하면 36조 1천억 원 정도 오른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향후 5년, 그러니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서
125조 원, 연간 25조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LG그룹은 5년간 예정된 100조 원의 국내 투자 가운데 60%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 등에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5년간 예정된 100조 원의 국내 투자 중에서 60%를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기술 개발과 확장에 투입해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들과 함께 경쟁력을 높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발언에 나선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배짱을 직접 언급한 데 이어 제가 준비한 인사말은 다른 회장이 다 써가지고 똑같은 거 할 수도 없고 이번에 지켜보니까 대단하셨어요. 그 대통령님의 그 배짱 뚝심.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학력자들이 지방 근무를 꺼리는 문제를 지방 정부와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낸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사장들더러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데 인사가 현실화한다면 검찰 내부엔 적지 않은 파장이 다시 일 걸로 보입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대상은 공동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 김태훈 서울 남부지검장을 제외한 18명 모두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이들에 대해 인사조치를 검토하는 거로 안다며 형사처벌과 감찰징계까지 포함해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들에게 감찰과 인사조치를 하라는 요구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일찌감치 규정한 여권은 검사장들을 겨냥해서는 인사조치를 요구해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집단 항명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위와 같은 법 위반 공무원들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두 개로만 나뉘어서 검사장들을 대상으로 인사가 나더라도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일선 검찰청을 지휘했던 이들을 평검사로 전보시키는 것 자체가 강등의 의미를 가지는 만큼 여권과 정부의 이번 움직임은 상징적 수단으로 검사장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법무부가 일선 검사장들을 포함한 대검 검사급 검사들에 대해서는 인사폭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실제 전보가 가능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평검사 전보 자체가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겠느냐는 지적이 이미 나오고 있는 만큼 검토 중인 안이 현실화한다면 다시금 큰 파문이 일 전망입니다. YTN 신계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1심의 항소를 포기한 지 일주일 넘게 지났지만 관련 논쟁은 정치권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배임죄 폐지로 전선이 확대됐는데 여야 모두 물러설 뜻은 없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검란, 집단 항명으로 규정한 민주당. 검찰의 정의는 늘 선택적이고 정치적이라며 비판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검찰이 겨눈 것은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재판 주요 증거물인 정영학 녹취록을 정치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면서 법무부에 추가 감찰도 요청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른바 검사 파면법도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지도부는 항명 검사장 18명에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이미 징계가 있었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겠죠. 근데 지금 검사 징계는 된 게 없지 않나요?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으로 주목받게 된 배임죄도 폐지가 아닌 대체 입법을 마련하겠다면서 시점은 내년을 넘기지 않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여권의 전방위 역공에 국민의힘 반발 역시 커졌습니다. 특히 배임죄 폐지를 겨냥해 기업인뿐 아니라 공직자에 대해서도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건 과하다며 모든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 또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이 동결재산 해제를 요구한 점을 꼬집으며 적반하장 상황이 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장동 공범의 4천억 도둑질을 지우려는 노골적 탈옥 시도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관세, 안보 협상의 후속 조치 방법론을 놓고도 여야 기싸움이 계속됐습니다. 비준이 필요한 법률이나 조약이 아닌 만큼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여당에 맞서 야당은 최근 환율이 치솟는 등 경제에 부담된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거대 여당은 각종 현안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 단독 추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조국과 한동훈 전직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고리로 연일 공개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SNS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막대한 범죄 수익금을 회수할 길이 막혔다고 비판했고, 이에 조국 전 혁신당 비대위원장은 국가가 몰수 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항소 포기로 얻는 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 누구든 좋다며 공개 토론을 제의했는데, 조 전 위원장은 한 전 대표가 긁힌 것 같다면서 칭얼거릴 시간에 특검 수사를 받을 준비나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즉각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의 헛소리가 제2의 시작점이라며 어떤 주제도 다 받아줄 테니 도망가지 말라, 그리고 울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비꼬았습니다. 최상병 특검이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수사기간이 열흘 남은 상황에서 특검은 공수처 전 지휘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 수사의 정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서울구치소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11일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첫 대면 조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VIP 경로서를 비롯해 수사 외압 의혹을 전반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구치소 방문 조사로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이종섭 전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이로써 수사 외압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특검의 마지막 할 끝은 공수처로 향합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맡았을 당시 공수처 처장과 차장 직무를 대행한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이들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됩니다. 특히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이 불거지자 공수처 수사가 더딘 점을 언급했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게 특검 측 입장입니다. 앞서 특검은 주요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발부된 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1사단장 1명뿐. 두 사람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 수사에 대한 평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법상 직무유기와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는데,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엔 11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7박 10일 일정으로 4개국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해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튀르키예 3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최상병 수사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들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에는 김선규 전 부장검사, 오전 11시에는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안의 증감액 규모를 심사하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를 가동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제86회 순국선열의 기념식을 오늘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중정연못에서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사에서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로 급변하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을 끌어내린 데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엔 두툼한 겨울옷을 입고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 충청권까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이 지역은 아침 최저 기온이 뚝 떨어져 1도에서 3도 사이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낮 기온도 많게는 10도 이상 낮아져 하루 종일 춥겠습니다. 찬 대륙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독감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린 뒤 환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번 달 첫 번째 주엔 감염자가 1년 전보다 12배나 더 많이 나왔습니다. 손을 자주 씻고 추워도 실내 환기를 자주 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부천 제1시장에서 돌진 사고로 21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뇌질환과 사고가 연관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오는데 경찰은 의료 자문을 바탕으로 보강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부천시 제1시장에서 트럭 돌진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 A씨는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기저질환인 모야모야병이 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제가 모아가 너무 심하고 60년 평생 동안 생전밖에 안 들었어요. 잠은 4시간 동안 그 외에는 자본 적이 없고. A씨는 구속심사에서도 약물 치료 중이었지만 최근 가게 일로 바빠서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는 뇌질환이 있어도 운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돌연 이번 사고와 질환이 관련이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이를 두고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의무 위반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가 이제는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을 주장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강경됩니다. 사건을 이관받은 경기 남부경찰청은 A씨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진료 이력과 약 복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가들에게 의료 자문도 구할 방침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블랙박스 등 증거에서 A씨가 사고 당시 의식 소실이나 경련 등 증상을 겪었던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운전자 A씨가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까지 확인됐지만 뇌질환과 관련한 일부 진술이 뒤집히면서 경찰의 보강 수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경찰에서 구속 피의자의 검찰 송치 기한을 놓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불법 구금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속 피해자는 열흘 안에 송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인데 경찰은 불법 구금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검찰에서는 담당 수사관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지난 8월 경기 김포경찰서는 스토킹 접근 금지 조치를 여러 차례 위반한 40대 남성 A씨를 피해자와 분리하기 위해 법원에 잠정 조치 4호를 신청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9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A씨를 구치소에 유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9월 4일에 발부받고 9월 16일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구속 피의자를 열흘 안에 검찰에 넘기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3일에 A씨를 석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씨가 사흘 동안 불법 구금됐다고 보고 일단 석방한 뒤 다른 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경찰에 수사관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검찰, 구치소와의 협의 문제로 송치 시점이 늦어진 것은 인정하지만 잠정 조치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불법 구금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정반대인 가운데 누구의 해석이 더 타당한 걸까? YTN이 문의한 법률 전문가들은 모두 처음 보는 사례라면서도 불법 구금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우선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잠정 조치는 무의미해진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영장을 집행하면 잠정 조치는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지는 거고 10일을 넘어서 송치를 하게 되면 불법 구금이 되는 겁니다. 잠정 조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더라도 구속기간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202조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행 규정인 만큼 일단 석방한 뒤 다시 구금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집행 지휘서나 이런 그 형태를 가지고 집행하는 형식은 갖춰야 됐을 것 같아. 실제로는 석방 안 해도. 시행된 지 4년밖에 안 된 스토킹 처벌법의 빈틈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좀 특이한 사례고 뭐 좀 그렇긴 한데 이 상황을 좀 상정하지 못한 법률 규정 미비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 A씨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을 통해 첫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다만 그 전에 법령을 정비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시험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 사이에 AI 활용이 일상화된 만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챗GPT에게 물어봐서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은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데 악용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라고 명시한 시험이 아니면은 결과물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정성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아예 안 해온 건 아닙니다. 이미 일부 대학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지침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연세대의 경우 교수자와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활용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침이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를 막을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반대로 나타났잖아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비대면 시험을 없애고 시험 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와서 사람들이 감독하면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윤리적인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정직하게 시험을 본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학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두고 SNS를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해 돈을 가로챈 사기 조직 등 41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아파트 승강기에 입주민 간 담배 연기 시비로 발생한 살인 사건을 다룬 기사와 함께 살인을 예고하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사이버 성폭력 집중 단속을 벌이고 3,500여 명을 검거한 가운데 10대가 1,700여 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교도소 직원에게서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가자 3살도 되지 않은 두 아들을 어린이집에 버리고 달아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경기 파주시는 대규모 단수 발생 약 46시간 만인 어제 오전 11시부터 교화동, 운정동 등 파주시 모든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7년여 만에 미국 방문을 앞두고 트럼프 일가가 사우디 초대형 개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해 충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사우디에 F-35 전투기를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국교 정상화가 먼저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급 예우를 예고한 빈살만 왕세자 방문의 주요 의제는 F-35 최첨단 전투기 계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m looking at that. They've asked me to look at it. They want to buy a lot of 35, but they want to buy actually more than that fighter jets, yeah. 중동의 군사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현재 중동의 유일한 F-35 보유국인 이스라엘은 미국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국교 정상화가 먼저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사우디와의 입장차는 국교 정상화의 큰 걸림돌입니다. ההתנגדות שלנו למדינה פלסטינית בשטח כלשהו מערב לירדן, ההתנגדות הזאת קיימת ושרירה, היא לא השתנתה כהוא זה. 트럼프 대통령도 국교 정상화를 원하지만 I hope that Saudi Arabia will be going into the Abraham Accords fairly shortly. 만약 사우디가 F-35 전투기를 얻기 위해 트럼프 일가의 유리한 사업 거래를 제안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그룹이 사우디의 초대형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5월 재집권 후 첫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장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워했으며 계약은 시간 문제라는 해당 프로젝트 CEO의 인터뷰도 전했습니다. 또다시 국정과 가족 사업을 융합했다는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는 빈살만 왕세자에 대한 국빈급 예우는 반정부 언론인 암살로 국제적 왕따로 비난받았던 빈살만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는 극적인 행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멈춤 사고에 대해 예상치 못한 일로 큰 불편을 겪었을 승객과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 부족한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시행착오를 개선해 한강버스가 시민의 일상에 온전하게 정착할 때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도 앞서 대면 임명이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과 운항 상황을 정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운항 중단 기간을 연장하라고 특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와 공개 면담을 요구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는데 국민의힘은 유사 선거 개입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승객 82명을 태운 잠실행 한강버스 멈춤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 민주당은 이른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 책임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6차례 사고가 있었는데도 오 시장이 시민 안전을 담보로 치적 쌓기에만 몰두했다며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 몇 명이라도 다치거나 죽어야 멈출 겁니까? 오세훈 시장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할 거고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의 방문 등.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SNS에 안전행정보다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적었고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전현희, 박홍근, 서영교 의원도 줄줄이 오세훈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강버스 안전성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3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운항 중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운항 중단 기간 연장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종묘 앞 재개발 공방에 이어 거듭 김민석 대 오세훈 대립구도가 연출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을 노린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김 총리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국무총리의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개입에 유사한 그런 행위를 하실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자세로 총리의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노골적인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여권 내부에서도 괜히 경쟁자 몸값만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동시에 한강버스가 정쟁으로 치부되면서 핵심인 시민 안전을 놓치지는 않는지도 살펴봐야 할 지점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의 2조 원 넘는 순매도에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며 4,010선으로 후퇴했습니다. 한편 환율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한미 팩트시트 발표에 급락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인 오늘 외환 금융시장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하나은행도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오늘부터 모기지 보험 신규 가입을 막습니다. 모기지 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 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도 지난 11일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제한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오늘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참여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 협력을 당부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산업은행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 국민, 금융권 자금 75조 원을 들여 5년간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후방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무단 방치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K컬처 열풍 덕분에 한국 소비재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품과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재 수출은 6.6% 성장하며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북미 대륙 최초로 미국 뉴욕 지역에서 열린 한류 박람회에 등장한 샤이니의 태민과 화사. 이들의 화려한 공연에 현지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K컬처 열풍이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져 특히 식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 수출은 9월 말까지 6.6% 성장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 진정한 한류가 미국에서 대중화를 이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기에는 생활용품의 한류화가 대중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뷰티는 이미 그게 된 것 같고 패션, 다른 음식 분야도 상당히 근접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번 한류 박람회에선 하루 반 만에 1,135만 달러 이상 규모의 소비재 수출 계약과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2만 명 이상이 박람회를 방문했고 그동안 우리 수출 업체들이 애타게 찾아갔던 미국 바이어가 먼저 상담을 요청한 것도 예전과 달라진 점. 미국의 주류 메인스트림 어떤 플랫폼들이 참가했었고요. 기획전으로 된 제품들을 K타운 포유라든가 거의 다 팔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구나. 전문가들은 드라마 속 배우가 쓰는 화장품과 아이돌이 즐기는 간식을 실제로 체험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K컬처라면 한국산 소비재는 체험 가능한 한국 문화로 받아들여지면서 문화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코트라는 미국인들이 K컬처에 대한 호감으로 한국산을 써보고 품질을 신뢰하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가격이 올라도 한국 소비재 수출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조종사 없이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날고 전투까지 하는 무인 전투기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험 가동에 나설 걸로 보여서 전 세계 공군 전력의 대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시험 비행에 성공한 미국 방산기업 제너럴 오토믹스의 무인 전투기입니다. 갬비스로도 불리는 이 무인 전투기는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이착륙과 비행이 가능합니다. 기술 대부분이 보안사항이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1,300km에 달하는 항속거리에 2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다른 미국 방산기업인 안두릴의 무인 전투기 이른바 퓨리도 지난 10월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무인 전투기는 조종사가 필요 없다 보니 설계가 단순하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만큼 돈도 적게 들고 제작 기간도 짧습니다. Instead of using a military engine, we've been able to use a commercial business jet engine that are mass-produced and readily available. And we've designed nearly every part of this that can be made in hundreds of different places within the U.S. from lots of different suppliers. 미 공군은 두 전투기 가운데 최종 기종을 선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기존 전투기의 보조 임무를 맡긴다는 계획이지만 기술 진화 속도를 보면 완전 새로운 전술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Air dominance is not a birthright, but has become synonymous with American air power. But air dominance needs to be earned every single day.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무인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경쟁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항공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이제 유인 전투기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없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전투기 가격과 조종사 양성에 애를 먹는 현실을 볼 때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환경에 크게 의존하던 농업은 최근 인건비 상승과 기후변화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첨단 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 기술이 농업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 트랙터 운전석엔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밭을 돌아다니며 농약을 뿌립니다. 자율주행 트랙터는 GPS와 센서, 카메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스스로 경로를 설정하고 주행합니다. 트랙터가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해 최적의 경로를 따라 움직입니다. You can now have one person managing multiple vehicles, essentially cloning themselves, getting work done in parallel. 파종과 비료 살포, 수확 과정에서 정확한 위치와 속도를 유지할 수 있어 농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연료와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인력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Especially in Japan, the average age of the farmers now is 69 years old, and it's a very, kind of aging society. And we are also losing a significant, laborers from our farming operations.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It is the number one problem, especially crop growers face, is the decreasing availability of domestic labor and the increasing cost of domestic labor and, more importantly, international labor.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하면 같은 시간 안에 더 넓은 면적을 정밀하게 경작할 수 있습니다. 중복 작업이나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이면서 연료와 인력을 아낍니다. 궁극적으로 정밀한 농업이 가능해 수확량과 품질이 개선되고 농업 전체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And so there's an emerging field around physical AI, or like AI for the real world. It's really the ultimate opportunity because there's nothing more critical and necessary than feeding a global population. 자율주행 트랙터는 단순한 자동화에서 더 나아가 드론, 사물 인터넷, 기상 데이터와 연동돼 완전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마약 밀매 카르텔의 폭력이 심각한 에콰도르에서 치안 강화를 위해 외국 군대 주둔 허용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현지 시각 16일 시행됐습니다. 가장 주목받은 질문은 국내 외국 군사기지 또는 군사적 목적을 가진 외국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국내 군사기지를 외국 군대에 일부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현지 여론조사 기관 설문조사에 따르면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자바섬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13일 중부 자바주 칠라찹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모두 1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1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여서 구조대가 수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에서 각국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브라질 벨랭에서 아마존 열대우림 원주민들과 환경운동가 등 약 5만 명이 모여 각국 정부와 기업에 환경 파괴를 부른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총회에 연방정부 대표단을 보내지 않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현지 시간 16일 세계 지도자들의 가난한 이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라고 촉구하면서 정의가 없이는 평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레오 14세는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가난한 이들의 희년 미사를 집전하며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스페인 EFE 통신이 전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정의 없이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은 이주민들과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다며 복지와 진보라는 신화가 모든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을 망각한 채 그들을 운명에 내버려 둔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있는 센터백의 힘과 균형이 굉장히 좋죠. 자, 올라옵니다. 네, 헤딩 넓어졌고 오버킥 들어갔어. 사박의 환상적인 바이스크킥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운드가 높게 튀었는데요. 자, 몸을 이기면서 손석영 부산의 바퀴에 선제골이 터집니다. 손석영 선수가 경기 시작한 지 1분 만에 자, 잡았어요. 안창빈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득점포. 야, 이게 고성골식 축구죠. 볼 없는 드라마에. 역습도 강한 팀이 있기 때문에요. 자, 전반전 경기 부천의 선수로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걷어내질 못했어요. 자, 안쪽으로 찔러주고 슛! 들어갑니다. 인천이 시작하자마자 10초 만에 최고 빠른 골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두툼한 겨울 외투를 입으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들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은 오늘 낮에도 체감온도가 2도 선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4도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온을 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4.5도, 대구는 7.3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6도, 대구와 광주 9도, 부산 12도 예상되는데요.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3도 이상 낮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 강원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동해안 지역은 산불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비가 첫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